혁명과 반혁명 1932년 10월 13일 국왕 루이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미 그의 처형 전부터 프랑스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고 인민의 피는 혁명의 정열로 극에 달했다. 프랑스 공화국은 나머지 유럽 왕정의 공세에 대비해 자유의 물결로 무장된 애국자들의 전투 능력을 과시했으며 수많은 민중들의 죽음으로 얻은 자신들의 고귀한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뿐 아니라 국왕과 귀족의 압제에 짓눌린 다른 나라 국민을 위해서도 싸우려고 했다. 그들은 유럽의 여러 국민들에게 경문을 보내어 지배자에 대한 굴기를 촉구했으며 스스로 고통받는 모든 인민의 친구이자 모든 압제자의 적임을 선언했다. 조국 프랑스는 자유의 재단에 기꺼이 희생할 것임을 뜻한다. 이 격렬한 영광 속에서 하나의 빛나는 노래가 나타났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가슴을 울리는 그 노래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적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전쟁터로 전진하였다. 이것은 루제 더 리일이 라인의 군대를 위해 작곡한 군가로서 그 이후 라 마르세이에즈로 잘 알려지고 있다. 나가자 조국의 아들 딸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독재의 한가는 우리의 피 묻은 깃발은 날린다. 피 묻은 깃발은 날린다. 보라 저기 야비한 압제자 무리의 칼,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의 처자를 죽인다. 무기를 들으라, 대오를 지어라. 나가자 나가자 우리 함께 압제자의 피로 옷소매를 적시자. 그들은 이미 장난으로 국왕 만세를 외치거나 쓸데없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조국과 자유의 성스러운 노래를 소리 높여 외쳤다. 성스럽다 조국에, 복수에 불타는 우리들의 팔에 의지하라. 자유여, 사랑하는 자유여, 너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싸우라. 그들의 싸움에는 모진 고난과 궁핍이 따랐다. 식량도 군화도 군복도 무기도 충분치 못했다. 시에서는 군대를 위해 군화나 옷을 보내자고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었고 이름 없는 애국자들은 필요한 식료품을 헌납했으며 단식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갖가지 가정용품이 증발되었고 모든 시민이 모여 병기 제작을 도왔다. 지독한 궁핍 속에 누더기를 걸친 조국 프랑스. 그러나 프랑스의 머리에는 향기로운 자유의 왕관이 씌워졌다. 문전에 적이 몰려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청년들은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굶주림과 갈증을 무릅쓰고 줄을 지어 행군했다. 먹는 것 또는 식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어떤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참여하는 일은 지극히 드문 법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어떤 신념에 집중하면 그 역사는 빛나기 시작해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이른다 하고 칼라일은 말했다. 이 위대한 목적에 대한 신념이 남녀 구별 없이 사람들을 혁명의 광장으로 나서게 했으며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순간 그들의 희생으로 만든 역사는 지금도 우리들의 피를 끓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이다. 훈련도 채 안 된 병아리 군대인 혁명군은 모든 외국 군대를 몰아냈으며 나아가 네덜란드를 오스트리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함스부르크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네덜란드에는 얼씬도 안 했다. 혁명군의 신병들은 정의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잘 훈련된 유럽 정규군과 맞싸웠다. 정규군은 산더미 갇힌 휴대폰 자루를 메었으나 혁명군은 거의 맨손에 가까운 차림으로 신속하게 행동하여 전쟁에서 새로운 군대의 유형을 만들었고 새로운 전술로 그 후 100년간 유럽 군대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강점은 정열과 용맹과 과감성에 있었다. 당통은 조국이 적을 무찔러 승리를 얻기 위해 필수 불가이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용맹 과감한 정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유명한 말은 그대로 그들의 모토였고 혁명 자체의 모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은 확대되었다.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강적이었다. 프랑스 공화국은 이미 대육군은 건설했으나 해상에서는 열세였다. 영국은 프랑스의 전 항만을 봉쇄했고 프랑스인 망명 귀족은 프랑스 공화국 위조화폐를 밀송해서 통화금융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모든 국민은 대외전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외적과의 전쟁의 정신을 빼앗기면 사회 문제가 등한시되고 혁명의 참다운 목적을 잃게 되어 혁명열이 전쟁열로 바뀌게 된다. 프랑스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 그래서 이었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의 최후는 한 사람의 사령관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로 끝나게 되었다.
혁명은 파리 시민에 의해 지지되고 지휘를 받았기에 후방에 처진 농민은 급격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신군대의 참가를 거부한 농민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프랑스의 서부 반테에서 대농민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원인 중에는 왕당파 지도자와 에미그레의 조작도 들어있었다. 반테의 반란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되었다. 전쟁 중에, 특히 내전 중에는 무분별한 정렬로 인한 인간들의 가장 잔인한 감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리옹에서도 반혁명 봉기가 있었다. 이것도 진압되었는데 그 벌로 대리옹시를 불태워버리자는 제안까지 있었다. 리옹은 자유에 대해 반역했다. 리옹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리옹은 모진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파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 새로운 선거로 이루어진 콤뮌과 각 지구 자치단은 여전히 시의 생명을 장악하고 있었다. 국민공회 내부에는 여러 당파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지롱드당, 즉 온건파 공화주의자와 자코뱅당, 즉 급진파 공화주의자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서 자코뱅당이 승리해 1793년 6월 대부분의 지롱드당 의원은 공회에서 제외되었다. 공회는 봉건적 권리 박탈이라는 마지막 조치를 취하고 봉건 영주에 소속되었던 토지는 각각 지방고명, 즉 지방자치정부에 몰수되었다. 토지는 공유재산이 된 것이다. 자코뱅당의 지배를 받게 된 공회는 공익위원회와 공안위원회를 선임하여 광범한 권한을 주었다. 특히 공안위원회는 대단한 세력을 차지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사사건건 공회를 물고 늘어져 공격해 혁명은 마침내 공포정치의 밑바닥으로 전락해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공포감의 불길한 그림자에 떨고 있었다. 외국 군대의 위협, 간첩과 내통자의 위협, 그 외의 수많은 위협에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끊임없이 닥치는 위협에 1793년 9월 혐의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률이 통과되어 혐의를 받은 자는 안전할 수 없게 되었다. 도대체 누가 어떠한 경우에도 혐의를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1개월 후에는 22명이나 되는 공회의 지롱드당 의원이 혁명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공포정치는 이렇게 시작되어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지어 길로틴으로 향했다. 희생자를 태운 수인 수송차가 날마다 시민들의 손가락질 속에 파리의 자갈길을 덜그덕거리며 지나다녔다. 공회에서조차 군세를 휘두르는 우두머리들과 맞서는 것은 위험했다. 이것은 혐의를 불러일으키고 일단 혐의를 받으면 곧 길로틴으로 직행하였기 때문이다. 공회는 공익위원회와 공안위원회에 의해 좌우되었고 양위원회는 일체의 생사 여탈권을 손아귀에 쥐고 다른 사람들의 개입은 결코 허락지 않았다. 그들은 파리 콤뮌과도 대립했으며 자기들과 의견이 같지 않은 모든 것과 대립했다. 권력이란 사람들을 철저히 타락시키는 지름길이다. 양위원회는 마침내 혁명 당시 함께 혁명 세력의 배경을 이루었던 지구자치단을 해체하여 깃털을 꺾어 넘어뜨린 후에 콤뮌을 파괴했다. 혁명은 때때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망쳐놓는다. 파리 곳곳에 결성된 지구자치단은 간부와 대중을 결합하는 관절이며 혁명에 힘과 생명을 주는 것으로 살아있는 피가 통하는 혈관이었다. 1794년 초의 지구자치단과 콤뮌의 해체는 이 혈관을 끊어놓게 되어 그때부터 공회와 위원회는 상층에 위치하는 정부 기관이 되어 인민과는 담을 쌓았고 폭력수단으로 자기들의 의지를 타인에 강요하는 수많은 과거의 집권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이로부터 6개월간은 공포정치가 계속되어 혁명은 무거운 다리를 끌면서 걸어갔고 앞길은 뻔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 광란노도의 프랑스와 파리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1789년에 바스티유 습격을 지도하고 그 밖의 다른 사건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한 카미유 데몰랑. 그는 공포정치 시대를 통하여 온건정책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길로틴의 희생이 되었으며 불과 며칠 후에는 절망에 빠진 그의 젊은 아내마저 남편의 뒤를 따랐다. 시인 파브르 데글랑틴과 귀신검사로 통하는 푸귀의 탕빌, 혁명의 군산 중에서도 아마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유능한 지도자였던 마라. 그는 어린 소녀 살로트 코르데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미 앞에서도 나온 노한 사자 같았던 웅병과 당통, 그토록 출중했지만 그도 역시 길로틴의 제물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자코뱅당의 지도자이며 공포시대를 통하여 사실상 공회의 독재자로 잘 알려진 로베스피에르. 그는 마치 공포정치의 대명사처럼 알려졌고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정도지만 이 사람의 성실성과 애국 충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집불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생활은 지극히 검소했다. 다만 정도의 지나친 독선주의자로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모조리 공화국과 혁명에 대한 반역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그의 동지였던 수많은 탁월한 혁명투사가 그의 명령에 의해 길로틴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로 인해 그의 말에 소심하게 복종만 하던 공회가 마침내 그에게 공격의 창끝을 들이대는 사태를 빚었다. 그는 독재적 집권자로 단죄되어 그와 그의 전체주의의 생명을 끊었다. 이들 지도자는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다. 혁명이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는 결코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거창한 드라마 속에 그들만이 지배적인 연출을 했던 것은 아니다. 혁명 그 자체에 비하면 그들의 존재는 희미해진다. 혁명은 그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며 또 그들에 의해 좌우된 것은 아니었다. 혁명은 사회 환경과 오랜 궁핍과 압제에 의해 서서히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자라나 때때로 역사의 지표를 뒤흔드는 자연력과도 같은 인간 세력의 한 대지진이었다. 공회와 길로틴 이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격적 혁명에 의해 해방된 에너지는 어떤 경우에도 가공할 만큼 강대한 것이다. 그 에너지가 대외전쟁에 크게 소모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갖가지 대건설 사업에 투입되었다. 국민교육의 전 체계가 재검토되어 지금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배우는 미트법은 이때 채택된 것이다. 무게, 길이, 부피의 단위가 모두 간소화되었다. 또 이때에 반크리스트교 운동이 전개되어 이승의 숭배가 재창되었고 이 운동은 급속도로 지방에 전파되었다. 파리 지구정부와 콤뮌의 파멸 후에 사태는 눈이 어지러울 만큼 급속히 진행되어 갔다. 자코뱅은 권력을 잡고 정부는 그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동지를 제거시킴으로 해서 세력을 잃기 시작했다. 자유와 이승의 숭배에 앞장섰던 에베르와 그 일파의 길로틴 처형 후 최초의 대분열이 자코뱅당에 닥쳐왔다. 파브르 데글랑틴이 에베르와 똑같은 운명을 당했으며 이어서 1794년 초 당통, 카미우 데물랑,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길로틴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로베스피에르를 비난한 죄로 파도당했다. 1794년 민중의 반발이 있기 전 서둘러서 당통을 처형한 것은 혁명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혁명의 사자는 비명에 갔다.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파벌은 민중과 고립되어 공포정치를 강화해 사방에 적만 늘리고 있었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포정치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었고 더 많은 죄인 수송차가 끊임없이 길로틴으로 향하고 있었다. 6월로 들어서자 풀의 달 12일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됐는데 이 내용은 민중을 분열 또는 선동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문란시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이 법에 걸려들게 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처형을 당하기 시작했고 한 번은 왕당파고 뭐고 구별 없이 모두 휩쓸어 150명이나 되는 죄인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 드디어 1794년 7월 27일 사태는 역전하여 46일 동안 계속된 새로운 공포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공회는 갑자기 창끝을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에 들이대고 압제자를 타도하라고 외치며 그를 잡아묶었다. 이튿날 자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길로틴으로 로베스피에르는 변명할 여유조차 없이 끌려가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막을 내렸다. 로베스피에르의 실각에 이어 곧 반혁명이 닥쳐왔다. 힘을 회복한 온건파는 자코뱅당을 습격하고 공포정치의 마술을 휘둘렀다. 적색 공포정치에 이어 백색 공포정치가 온 것이다. 15개월 후인 1795년 10월에 공회는 해산됐고 5명으로 구성된 총재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것은 완전히 부르주아 정부로서 민중은 억압받기 시작했다. 4년 이상 총재정부가 프랑스를 통치했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내분을 거친 뒤에도 공화국의 위세가 유지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곳곳에서 터진 반란은 곧 진압되었고 대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이 반란 중 하나를 진압한 공화국 청년 지휘관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는데
그는 파리 군중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구혁명 군대가 이제는 파리의 시민들에게 총을 들이댔으니 혁명은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었다. 혁명은 막을 내렸고 그와 함께 이상주의자들의 빛나는 꿈과 모든 빈민들의 희망은 덧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혁명의 결과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었다. 반혁명이 승리하고 프랑스 왕조 보르본가가 복위했지만 이제는 농노제도를 재현시킬 수도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를 몰수할 수도 없었다. 농촌과 도시의 서민들의 지위는 전부 다 개선되었다. 공포정치가 기세를 떨치던 때에도 그들의 생활은 혁명 전보다는 나았던 것이다. 공포정치의 대상은 상류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 말기에는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나오긴 했다. 비록 혁명은 좌절되었지만 그 2년만은 길이 남아 유럽인의 가슴 속에 전파되고 인권선언에 나타난 원칙은 혁명과 함께 퍼져나갔다.